아마 많은 분들이 한국 분이라고 최소한 반 이상은 그렇게 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국어로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마 동시 통역이 될 테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오늘 토론의 패널의 제목은 미래 인류 사회를 위한 AI 핵심 기술의 추진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을 너무 국한하실 필요는 사실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한국이나 세계나 요즘 거의 같은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로 한 것이 전 세계 인류가 다 필요로 하는 컨셉이라고 생각을 해주고요. 그래서 오늘 두 분의 패널리스트를 모셨는데 엔비디아는 인공지능 성공의 세 가지 요소 중에 하나였던 초고속 계산성을 제공해 주신 분이고요. 또 하나가 이제 빅데이터는 많이 알려져 있고요. 자, 세 번째 말씀을 보통 사람들은 말 안 하는데 유 대통령이 말씀해 주신 게 사실 저도 늘 중장하는 게 알고리즘입니다. 그러니까 알고리즘은 사실 1980년대부터 많이 저희가 해왔는데 나머지 두 개가 발전을 안 하는 바람에 빛을 못 보고 있다가 엔비디아 덕분에 그리고 알파고 덕분에 이제 빛을 보게 된 그런 거고요. 그렇지만 30년 이상 지났지만 아직도 해야 될 일이 많이 있고 알고리즘 사이드에서 그래서 엘레먼트 AI는 그 알고리즘을 수십 년 해온 여수와 벤지오 그룹들이 이제 해온 중요한 회사로서 그러니까 두 가지 중요한 파트를 지금 대표하시는 분을 모셔서 이야기가 진행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토픽은 미래 AI 트렌드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그 두 가지 중요한 회사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추진하고 계신지를 이제 좀 들어보는 시간이 될 것 같고요. 일단 첫 번째는 이제 말씀 안 하신 엘레먼트 AI의 대표님께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AI의 발전이 크게 세 개의 축으로 이어져 왔죠. 그래서 컴퓨팅 플랫폼, 엔비디아에서 만든 GPU를 중심으로 컴퓨팅 플랫폼이 지금도 아주 비약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지금 이 시간에도 수없이 생산되고 있는 데이터, 이 데이터들이 쌓이면서 AI를 위한 어떤 재료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알고리즘의 역할이 있을 텐데, 저희 회사는 이제 알고리즘 쪽의 역할을 하는 회사라고 보고 현재 어떤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 미래를 위한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AI라는 필드가 워낙 광범위하니까 연구도 뭐 수많은 다양한 연구가 이 시간에 이루어지고 있겠지만 지난 2년간 특히 컴퓨터 비전, 그 다음에 이제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 같은 영역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준으로 트렌드를 이야기하라고 하면 아마 2017년부터 지금까지 많이 발전해온 NLP 쪽에 뭐 구글에서 만든 버트라든지 오픈 AI에서 만든 GPT 1, 2, 3 같은 알고리즘을 빼고 넘어갈 수는 없을 겁니다. 물론 근본적인 랭귀지 모델로서의 한계는 있지만 인간과의 대화를 마치 정말 사람과 얘기하는 것처럼 비슷한 수준까지 할 수 있는 자연어 처리 연구들이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현장에서는 지난 2년 동안 컴퓨터 비전 쪽에 많은 테스트가 이루어져 왔지만 여전히 그 데이터의 문제, 그러니까 많은 충분한 정상 데이터와 또 충분한 오류 데이터들 이런 것들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문제로 인해서 실제 현장에서 어플리케이션이 좀 제한되는 측면들이 있고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한 로우 데이터 환경에서의 인공지능 모델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는 연구가 또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이라든지 뭐 언슈퍼바이즈드 러닝 같은 알고리즘들을 개발해서 데이터를 아주 극소량으로 활용하면서도 높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뭐 컴퓨터 비전 알고리즘들을 지금 많이 만들어내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 흐름들을 좀 살펴보시면 재밌는 게 2012년인 걸로 기억하는데요. 알렉스넷이 이제 처음 딥러닝의 포텐셜을 GPU에서 보내준 이후로 컴퓨터 비전 쪽에 굉장히 많은 연구와 어플리케이션들이 이제 등장했고요. 2017년부터 이제 또 NLP 쪽에 어텐션 메커니즘을 기반으로 한 트랜스포머 아키텍처, 그게 계속 발전하면서 구글과 오픈 AI, 뭐 페이스북 이런 거대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NLP가 발전해서 오늘날 지금 저희가 GPT-3를 보고 있죠. 작년부터는 특히 저희 엘레멘트 AI에서는 그 다음 스텝으로서 뭔가 예측을 가능하게 하는 타임 시리즈 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또 업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 부분에 이제 딥러닝 기술을 활용한 연구를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트랜스포머 아키텍처 같은 모델로 타임 시리즈 프레딕션을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어프로치가 있는데 지금 저희가 고객과 많이 논의하고 있는 분야에서도 타임 시리즈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예측의 문제, 시계열 예측의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현장에 적용할 것이냐 이런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요. 이런 그 단기 또는 중기 정도의 연구와 더불어 이제 아주 장기를 보자 그러면 사실 딥러닝이라는 것이 그 에센스를 보자면은 패턴을 인식하는 머신이죠. 그러니까 패턴 인식이라는 것이 저에게 또 무궁무진한 기회를 주기도 하지만 패턴 인식이기 때문에 가지는 한계들, 그러니까 인간처럼 어떤 인과관계를 이해할 수 없고 다만 학습한 패턴을 가지고 단순한 답을 내뱉는 것이라는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런 관점에서 이제 커절 릴레이션십을 어떻게 학습할 것이냐, 커절리티에 대한 러닝 이런 것들은 어플라이드 리서치라기보다는 아주 펀더멘탈한 리서치 관점에서 저희 엘레멘트뿐 아니라 전 세계 많은 연구기관에서 이제 연구들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 대표님께 들어가기 전에 잠깐 한 가지 간단한 질문만 좀 대표님께 하고 싶은데 제가 엘레먼트 AI에 대해서 늘 이제 물어보고 싶었던 게 있습니다. 아마 청중들도 마찬가지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다른 회사들과 달리 뭐를 지금 매출해서 비즈니스를 하시는지 비즈니스 모델이 조금 다른 것 같은데 그거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지금 교수님 하신 질문은 어떤 회사에게도 매우 어려운 질문일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산업을 봤을 때는 이 인공지능을 주 연구 기술로 하는 스타트업들이 비즈니스 모델을 전환해가는 시기라고 보이는데 여전히 그 서비스적인 요소가 강한 산업이죠. 그러니까 서비스를 통한 매출, 그게 컨설팅 형태의 것이 됐든 아니면 공동 연구의 것이 됐든 그런 서비스 형태의 매출이 아직은 많은 인더스트리이고 지금 저희 회사뿐 아니라 모든 스타트업들이 이걸 어떻게 라이센스든 뭐 사스든 어떤 리커링 레비뉴 기반으로 갈 것이냐에 대한 도전과 실험들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직접 프로덕트나 서비스를 만드실 생각은 아니신 거죠? 아니요, 저희도 그 직접 다양한 기술을 사용한 프로덕트, 솔루션, 때로는 API 형태로 활용할 수 있는 컴포넌트 이런 것들 만들어서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 대표님 아까 설명하신 조금 더 추가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그 교수님 말씀하신 거에 그 좀 엔비디아의 주 프로덕트는 그냥 GPU 카드라고 보시면 되는데 카드라면 너무 단순하게 보이시는데요. 그냥 게임용의 이제 그 GPU 카드가 있고 AI용 또 GPU 카드가 있고 그다음에 셀프 드라이브용 그 카드가 있는데 이 하드웨어 부분이 한 90% 이상 차지하고 있고 소프트웨어 부분이 또 일부 좀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의 방향성은 아까 제가 좀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어쩌고 저쩌고 해서 실제 소프트웨어 쪽을 더 강조하고 나가기 때문에 아마 종합 시스템 회사로 나가는 방향을 고려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제가 그 엔비디아 창업자인 젠슨 황 박사님을 존경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단순히 그 병렬 처리 칩을 만들었다는 것만이 아니고 그거를 연구 개발자들이 쉽게 쓸 수 있는 소프트웨어 쿠다를 같이 해서 사실 칩 자체는 저희도 한 30년 전에 많이 병렬 처리 프로세스를 했었는데 쓰지를 못했어요. 아무도. 자기밖에 개발한 사람도 쓰기 힘들었으니까. 근데 그거를 누구나 쓸 수 있게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동시에 제공해 주시는 것이 아마 제일 멋있는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은 두 분께 다 같이 드리겠는데요. 결국 사람이 연구 개발을 하는 사람이 중요한데 그리고 여기 많은 청중들 중에서는 그 AI 연구 개발에 이제 커리어를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그 연구 개발자의 어떤 기능을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먼저 대표님부터. 예.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AI 또는 딥러닝만 앞에 붙으면 뭐 연구자든 개발자든 몸값이 여전히 이제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저희 엘레멘트 AI에서도 많은 분야의 뭐 컴퓨터 비전이든 뭐 타임 시리즈든 많은 분야의 연구자와 개발자를 뽑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본사가 있는 몬트리올 주위에 또 뭐 애플 리서치 센터,
구글 브레인 등 이제 아주 거대 기업들이 그 리서치 센터를 세우기 시작하면서 또 연구자들 뽑기가 어려워지고 있어요. 어려운데 저희는 이렇게 봅니다. 일단은 특히 이제 기업이라는 맥락에서는 내가 어떤 그 하이어라키 어디에 위치해 있는 연구자나 개발자를 필요로 한지를 잘 정리를 먼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뭐 하드웨어까지 포함하면 엔비디아 같은 하드웨어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이제 많은 스택의 레이어가 있을 것이고 하드웨어를 제외한 소프트웨어만 보더라도 정말 펀더멘털 리서치를 하는 연구자가 있을 것이고 이 연구들을 현실에 적용하기 위한 어플라이드 리서치를 하는 연구자가 있을 것이고 그런 연구자들이 만든 API를 잘 이해해서 시스템으로 만들어내는 뭐 개발자나 뭐 유저 인터페이스 만드는 사람들 여러 가지 스택이 있을 텐데 일단 제가 기업에 계시는 많은 분들을 만나다 보면은 내가 중장기적으로 어떤 스택에 있는 사람들이 필요로 할지에 대한 정의를 잘 안 해놓고 계신 거 많다. 일단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특히 뭐 사람을 우리 회사에 뽑아서 쓰든 아니면 외부에 있는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해서 하든 어떤 그 기술적인 역량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과연 기업의 입장에서 이코노미 오브 스케일이 나오는 리소스가 어디냐를 또 보셔야죠. 그렇다 그러면 기업에서는 대부분 저희가 볼 때 펀더멘털 리서치보다는 어플라이드 리서치의 그 스택에 있는 개발자들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 개발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간과되고 있는 역량 중에 하나가 도메인에 대한 이해나 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제가 MIT 테크놀로지 리뷰에서 굉장히 많은 인공지능 연구자들이 실제 세상의 문제에 별로 관심이 없다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어요. 그게 뭐 얼마나 맞는지는 모르지만은 그 실제 세계 문제에 관심이 없는 게 단지 그 펀더멘털 리서처로서의 결함이라기보다는 실제 논문을 써서 이 논문을 가지고 현장에 적용하는데 많은 다른 부가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보고 효과적인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데 한계가 분명히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과연 내가 몸담고 있는 기업이나 현장의 문제가 어떤 거고 사용자가 뭐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에 호기심이 많고 그런 지식을 쌓아 나갈 수 있는 그런 역량, 단지 어떤 뭐 수학, 물리, 컴퓨터 이런 쪽뿐이 아니라 그런 데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 지식, 경험 이런 것들이 많은 또는 키울 수 있는 역량을 가진 기술자를 찾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유 대표님. 네, 저는 뭐 기계보다는 이제 그 실제 산업에서 지금 좀 연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처음 시작은 사실 뭐 컴퓨터 비전 쪽에 시작을 했는데 그다음에 오디오로 해서 지금은 자연어까지 해갖고 좀 다양하게 좀 올라가고 있는데요. 각 그 회사별로 용도가 좀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 회사에서 원하는 업무에 맞게 그분들이 좀 이미지 처리든 오디오든 자연어든 기타 등등에 맞게 그 본인의 역할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이제 다른 측면보다 그런 개발자뿐만 아니라 사실은 가볍게 언어만 파이썬만 할 수 있는 분도 있고 전체 시스템을 AI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운영에 대한 노하우도 있는 좀 분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기존의 그 AI 시대 전에 IT와 마찬가지로 전 영역에 그 사람이 골고루 좀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는 한 32년을 사실 카이스트에서 신경망 강의를 쭉 해왔기 때문에 사실 제가 제일 고민했던 질문입니다. 어떻게 가르쳐야 이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서 저 AI를 할까? 특히 그 당시는 AI가 붐을 안 일으켰던 때이기 때문에 더 중요했었는데 아직까지도 제가 강조하는 내용은 일단 AI의 그 핵심 이론은 이해해야 된다. 단순히 뭐 파이토치나 텐서플로 같은 소프트웨어를 돌리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하고 이론을 구현해야 된다. 그 다음에 하나 제가 늘 요구하는 게 아까 그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응용 분야마다 내용이 워낙 다르기 때문에 자기가 전공하지 않은 다른 응용 분야를 이해하려는 마음의 자세가 돼 있어 가지고 그 분야 사람들하고 협력을 할 수 있는 그 자세, 그 두 가지를 사실 좀 가르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러니까 두 분 말씀하신 거 보면 그게 그렇게 나쁜 전략은 아니었던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그 세 번째 질문은 또 제가 늘 하고 싶은 질문이라서 한 1년 반쯤 전에 그 뉴로립스를 한 30년 개최했던 이제 테리 세즈너스키하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한번 마지막 제가 제일 궁금했던 걸 물어본 게 있습니다.
AI 요즘 분야에서는 뭐 오픈 소스도 나오고 해가지고 많은 것들이 이제 몇몇의 대기업에 의해서 주도되는 경향들이 있는데, 저희 같은 학교나 또는 많은 스타트업들, 뭐 엔비디아나 엘리먼트는 사실 속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사실 많은 스타트업들이 제대로 활성화돼야 이 분야가 살아가는 텐데, 그 막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그런 대기업하고 어떻게 경쟁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답이 경쟁하지 말라였어요. 그래서 일단 그 각각의 회사 입장에, 두 분 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다른 기업하고 어떤 식으로 협력이 또는 뭐 경쟁 또는 협력, 어떤 관계가 유지되는 것이 좋을 건지, 이제 순서를 거꾸로 해서 이제 유 대통령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뭐 엔비디아는 아까 뭐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실제 AI를 구현할 수 있는 GPU 위에 이제 병렬 처리에 대한 알고리즘, 어떻게 보면 인프라 그 하드웨어와 인프라 소프트웨어를 공급해 주는 회사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 저희가 갖고 있는 네 가지 원칙 중에 하나가 파트너 에코시스템이거든요. 실제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스타트업 컴퍼니들, 벤처 컴퍼니들, 아니면 학교의 리서처들, 이런 분들이 갖고 있는 어려움들의 제일 중요한 게 하나가 좀 인프라거든요. 사람은 있는데 그것을 실제적으로 많이 해보기 위한 그러한 이제 그 사실 환경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인프라를 어떻게 저희가 편하게 그 공급해 드릴 수 있을까, 이런 것들 좀 사실 고민하고 있고요. 두 번째, 그러한 회사 입장에서는 대기업하고 특정 애플리케이션을 위해서 그 애플 투 애플로 경쟁은 제가 볼 때는 그건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대기업이 못하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니지먼트 소프트웨어, 뭐 기타 등등 뭐이면 사실 대기업이 못하는 영역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을 리치 마켓으로 해갖고 좀 초점을 둬서 좀 하면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본원적으로 이건 뭐 저도 연구자나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본원적으로 말씀드리기 좀 어렵지만, 제가 이해하는 AI, 특히 이제 딥러닝의 관점에서 볼 때 이 기술은 과거에 우리가 기업의 환경에서 사용했던 어떤 다른 기술들보다도 더 비즈니스하고 거리가 떨어져 있고 다루기가 어려운 기술이죠. 그래서 말씀하신 뭐 구글, 아마존, 뭐 페이스북 등등의 엄청난 테크 자이언트들이 좋은 기술을 가지고 API를 내놓고 있지만, 그걸 어떤 하나의 세트로 기업의 환경에 적용하는 데는 또 다른 많은 부가적인 서비스나 뭐 인티그레이션이라든가 여러 가지 영역이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을 아는 사람들이 만드는 그런 영역들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오픈소스 생태계라는 게 이전의 기술에도 중요했지만 특히 AI의 입장에서는 그 이노베이션을 빠르게 시장에 갖고 오는 유일한 방법이 거의 오픈소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테크 자이언트들의 그 결과물들을 잘 레버리지해서 이걸 시장에 어떻게 갖고 올 거냐 하는 영역에 많은 기회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 인공지능이 여전히 저는 기존의 어떤 그 저희가 보통 트래디셔널 인더스트리라고 부르는 산업 내에서 사용되는 뭐 공장 등등에서 사용되는 어플리케이션들하고는 아직도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결국 리서치 영역에서 어플리케이션, 도메인의 어플리케이션으로 넘어오면 기술 자체도 중요하지만 또 고객이 옆에서 고객이 어떤 니즈가 있는지를 이해하고 그에 맞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과연 그런 그 커스터마이제이션, 그런 패키징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소위 저희가 말하는 테크 자이언트라고 부르는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알리바바 같은 회사들의 원하는 모습이냐? 사실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 그들과 경쟁, 때로는 협력하고 잘 쓰면서 AI 기술을 뭐 더 커스터마이제이션 방식으로 고객에게 제공하는 스페이스가 분명히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저희 회사도 생겨난 것 같습니다. 예, 결국은 경쟁과 협력 두 가지가 동시에 다 진행돼야 될 거다. 저도 뭐 생각하고요. 그거 조금 더 연장선상에서 생각하면 요즘 그 오픈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그 AI를 학부생들이 시작할 때는 그냥 텐서플로우나 파이토치 같은 공개된 소프트웨어를 들고 와가지고 뭐 작은 데이터 또는 공개되어 있는 데이터에다 그냥 돌려보는 거로 시작을 하는데,
그 애를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참 문제예요. 그냥 들고 와가지고 돌리면 웬만큼 나오거든요, 성능이. 네. 안 나오면 공부해야 된다고, 이론을 알아야 된다고 막 네. 해서 그런 모티베이션이 생기는데, 네. 이론을 하나도 모르고 그냥 돌려도 어느 정도 나와버리기 때문에 이제 학생들을 좀 이론을 이해해야 더 좋은 성능을 얻을 수 있다고 이제 이야기하는 입장인데, 그렇다고 오픈 소프트웨어가 갖고 있는 장점은 당연히 이제 지금 대표 말씀하셨듯이 있는 거고요. 그렇지만 조금 더 걱정되는 건 이게 오픈 소프트웨어 철학이 또는 그 운영 전략이 언제까지 갈 수 있을 거냐에 대한 조금 의구심도 사실 생깁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 이제 오픈 AI가 이제 늘 공개 소프트웨어를 이제 표방하고 기가 조직을 만들었지만, 최근에는 이제 그 for profit 오르가니제이션은 이제 따로 만들고, 뭐 GPT-3가 그거하고 관련 있느니 없느니 많은들이 많이 많은데, 이 공개 소프트웨어 전략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대표님부터. 글쎄요, 네, 참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과거의 오픈 소프트웨어 진영이 어떻게 진화되었나를 생각해 보면 그 단초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말씀하신 오픈 AI 전략도 그에 부합하는 일종의 뭐 구분된 프리미엄 모델, 이제 이런 모델로 나가고 있는데, 사실 저는 AI 오픈 소프트웨어 산업이라는 것이 과거의 다른 영역에서 뭐 OS나 또는 다른 그 산업 부분에서 만들어졌던 오픈 소프트웨어 영역보다 훨씬 더 큰 시장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 학생들을 가르치신 입장에서 이제 고민은 제가 많이 못 해본 부분이라 뭐 드릴 말씀이 별로 없지만,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과거의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들은 사실 그 API든 그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들이 딜리버 된 그 순간 사실 어느 정도 이 소프트웨어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컨트롤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시스템이었다면, 지금 우리가 접하고 있는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들은 사실 그런 바운더리나 어떻게 작동할지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산업 현장에서 안심하고 믿고 쓸 수 있게 하기 위한 부가적인 서비스 영역이 저는 훨씬 많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 또 새로운 영역의 부가 서비스 오픈 소프트웨어 시장이라고 할까요? 그런 그 애드온 서비스 시장은 많이 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하시기 전에 그럼 그런 부가 서비스가 필요하면 그건 누가 어떻게 서포트를 할 수 있을까요? 그 영역에 이제 예를 들면 저희 같은 회사도 뭐 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우리나라의 스타트업들도 그런 영역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그 부가 서비스 이해가 물론 explainability 뭐 이런 영역도 뭐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데서 API를 안 맞는 건 아니지만은, 그런 부분이야말로 그 신뢰할 수 있는 AI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조금 더 일반적인 API보다 도메인이나 클라이언트에 대한 이해가 많이 있죠. 또 로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거대 기업이 대응하기 힘든 움직임을 보일 수 있는 로컬 또는 뭐 리저널 플레이어들이 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어떤 그런 연합체들이 생겨나서 스케일 있는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뭐 소프트웨어 시장 이런 걸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유 대표님. 예. 네. 뭐 저희는 뭐 저의 개인적인 뭐 의견보다는 저희 회사의 그 정책 좀 말씀드리면, 저희는 이제 쿠다 부분은 오픈이 아닙니다. 쿠다는 저희 핵심 부분이기 때문에 오픈. 나머지 부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각 산업별로 그 SDK, 예를 들어 뭐 헬스케어 쪽에 우리 클라라나, 그다음에 AICT 쪽에 메트로폴리스나, 그다음에 이제 뭐 자비스 같은 이제 그 레코멘더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은 다 오픈 소스 기반의 플랫폼을 저희가 만들어서 마켓에 놓습니다. 그거 자체가 사실은 계속 많은 고객들을 저희한테 좀 유치하기 위한 목적이거든요. 근데 어느 시점에 그것을 좀 프로프라이어티로 바꿀 것인가, 요 자체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현재 엔비디아 그 정책은 다 그런 산업별 플랫폼을 오픈화해 갖고 가능한 많은 고객들이 편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전략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이제 질문이 그 다음 자연스럽게 이제 AI의 윤리 쪽으로 흘러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 또는 그 UN이나 OECD 같은 국제기구 또는 IEEE 같은 학술 단체에서 다 AI의 윤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지금 준비를 했고요. 하고 있는데, 그래서 한국에서 사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제가 질문이, 아니 냉장고의 윤리는 이야기 안 하는데 왜 AI의 윤리는 이야기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당연히 필요성이 있어서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AI 윤리는 근본적으로 연구 개발자에 대한 윤리가 있을 수 있고, 그다음 소비자도 사실은 이 윤리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소비자가, AI의 경우는 소비자가 AI를 학습시키는 데이터를 제공하는 측면까지 있기 때문에 소비자를 단순히 소비자가 아니고 저희는 프로슈머라는 이름으로 좀 부르기 시작하는데요. 생산자와 소비자의 역할을 동시에 하는 시스템. 그래서 소비자도 AI 윤리에 대한 이야기가 돼야 되고요. 당연히 또 정부가 이제 가이드라인이나 이제 규제 때문에 이야기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측면이 다 이제 존재하는데, 이 두 분은 이제 주로 연구 개발, 서비스 프로바이더 입장이시긴 하지만 그 서비스 프로바이더, 연구 개발자 입장, 정부의 입장, 또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AI 윤리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 또는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한 말씀 해주시죠. 죄송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엔비디아는 사실 이제 윤리적인 부분을 어떤 룰을 정하고 좀 코멘트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저 뭐 개인적으로 그걸 말씀드리기에는 제 지식이 좀 깊지 않아 갖고요. 그건 좀 대표님한테 좀 패스하겠습니다. 네, 저도 뭐 마찬가지로 이 영역에 대해서 아주 깊게 아는 건 아니지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전 세계에 굉장히 많은 선도적인 국가들이 AI 에틱스 또는 이제 FEAT, 뭐 Fairness, Accountability, Ethics, 뭐 Transparency 이런 이름으로 이제 AI를 어떻게 윤리적으로 사용할 것이냐 또는 만들어낼 것이냐 논의가 많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이 AI의 코어 알고리즘을 만드는 연구와 이 AI 에틱스에 대한 논의가 좀 밀결합되어 있지는 않은 느낌을 많이 받고요. 그 논의 자체가 좀 분리되어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결합하려는 노력들은 어디서 보이냐면, 아까 교수님 잠깐 말씀하신 뉴립스 같은 컨퍼런스에서 보면은 지금은 논문을 서브미션 할 때 이 논문이 사회에 어떤 임팩트가 있느냐, 에티컬리 뭐 이런 기술을 하게 돼 있어요. 빅 임팩트라는 이름으로. 이제 그런 움직임이 영국에서도 다른 컨퍼런스들로 확산되어 갈 걸로 보이고, 이 AI가 세계에 큰 영향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윤리 의식을 가지고 연구를 해야 된다는 인식들은 많이 이제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연구 관점에서는 저는 분명한 한계는 있다고 생각하는 게, 윤리의 문제는 결국 이 사용의 영역, 소비자나 뭐 정부나 기업이나 이런 영역에서 충돌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연구에서만 하기는 힘들고, 지금 정부에서 만들고 있는 이 수많은 가이드라인들이 보면은 아주 추상적이고 하이 레벨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산업별로, 유즈 케이스별로 어떤 식으로 규제의 범위로 끌어들이거나 계도할 수 있을지, 사용자에게는 어떤 가이드라인을 줄지, 이런 것들에 대한 작업들을 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엘리멘트 AI도 지금 싱가포르에 있는 마스라는 마스라고 하면 이제 우리나라의 금감원 같은 곳입니다. 금감원 산하에 18개의 금융기관이 있는데 그 중에 몇 개의 은행하고 하이레벨한 이 페어니스라는 명제가 구체적으로 크레딧 스코어링이라는 애플리케이션에서 어떤 매저로 측정이 되어야 하는지 이런 것들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학제 간 연구라고 할까요? 융합된 그런 연구들이 업과 AI 업계의 학제 간 연구들이 좀 많이 일어나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현실적인 기업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는 이 인공지능 어플리케이션이 만들어내는 가치와 에틱스가 만들어내는 가치가 사실 많이 충돌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일단은 에틱스를 위해서 인공지능 모델에 추가적인 작업을 하거나 뭐 레이어를 씌우거나 한 작업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규제기관의 어떤 압박도 있고, 그래서 뭐 무조건 해야 되는 이런 압박도 있지만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추가적인 부담으로 인식할 수 있는 에틱스나 페어니스한 가이드라인이 사실은 뒤집어 보면 기업의 성과 또는 전략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도구로 작용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관점의 변화도 좀 업계에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많은 인공지능의 윤리를 다루는, 한국에도 지금 방통위 산하의 특별소위원회가 있어서 그걸 다루고 있는데요.
그 많은 분들이 연구개발자 출신이 아닌 뭐 네. 다른 분들 사회학, 법학 뭐 이런 쪽에서 많이 경제학 이런 분들 와 계시기 때문에 이제 복합적인 토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가끔 저는 이제 농담 삼아 이런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루는 인공지능의 윤리가 사실은 인공지능한테 물어봐야 될 게 아니고 사람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사람의 윤리를 그대로 인공지능에 적용하면 되는 거지 인공지능의 윤리가 따로 필요 없다라고 이제 저는 설명을 하지만 그래도 사회적인 또 정부 입장에서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된다라는 게 지금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결국 그 트레이더,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둘 다 극단적으로 가면 사실 한쪽이 발전을 가면 하나도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양쪽이 서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면서 또 사람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쪽이 접합점을 찾는 문제가 이제 앞으로 계속 디스커션이 되고. 네, 그 중에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뭐냐면 그 기저에 깔려 있는 게 사실은 인공지능이 독립적으로 사람을 대체해서 의사결정을 내리고 판단을 하고 실행하게 두면 사실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인공지능이 이 사람의 이미 만들어 놓은 생태계 또는 사람과 어떻게 협업을 하면서 일을 할 수 있을지를 만드는 구조가 그런 윤리적인 인공지능을 만드는 데 되게 중요한 기본 전제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인공지능의 윤리를 이야기할 때 인공지능의 역할이 어디까지냐에 따라서 다른 지능이 사실 요구되겠죠. 약간 뭐 냉장고 같으면은 그냥 서비스만 하는 거기 때문에 지능이 별로 요구하지 않고, 그렇지만 운전차 같이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까지 하는 거면 이제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거고, 그걸 일괄적으로 이야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요. 어느 정도 그 고난과 책임을 같이 이야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하나만 간단히 여쭤보고 싶으면은 현재까지 인공지능의 응용 사례 중에서 제일 뭐 개인적으로나 회사 입장에서 좋았다 또는 주목하고 싶다 하는 게 있으면 간단히 한 2분 내에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님. 네, 제가 원래 이렇게 재밌는 사람이 아니라서 재밌는 사례라기보다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인공지능의 연구의 큰 흐름이 어찌 보면 이제 컴퓨터 비전으로 시작해서 많은 유행이 있었고 지금 3, 4년 전부터 앞으로 몇 년간 또 NLP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을 것 같고요. 또 지금 이제 막 그 타임 시리즈 데이터를 기반으로 딥러닝 기술을 통해서 무언가 미래를 예측하는 그런 방향으로 기술이 많이 쓰일 것 같은데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은 오늘날 기업의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소위 말하는 가치사슬이라는 게 구축되어 있는 그 전제에 우리는 요 정도까지만 예측을 할 수 있다는 어떤 기본 의식이 깔려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오실 때 비행기를 타고 오신 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현재 볼 수 있는 인천공항 같은 거대한 공항이 물리적으로 필요한 이유는 비행기를 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정확하게 언제 도착할지 자기 예측을 하고 가서 바로 비행기를 탈 수 없으니까 사람들이 2시간을 기다려야 되고 그에 따라서 많은 스페이스와 비행기들이 대기해야 될 장소, 뭐 식당, 뭐 휴식 공간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결국 오늘날의 사회와 비즈니스를 움직이는 데서 예측이라는 요소가 굉장히 중요한데 인공지능이 그 예측을 어느 정도 사람이 하는 것보다 더 잘할 수 있게 해줄 거냐에 따라서 앞으로 30년, 50년의 비즈니스 시스템을 새로 디자인해 볼 수 있는 시기가 언제 올 거냐 제 거기에 달려있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지금 실험해보고 있는 많은 유즈 케이스들 가운데 있는 재미있는 것들은 커머더티 마켓, 예를 들어서 뭐 원유라든가 뭐 골드라든가 또는 주식시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움직일지를 예측해서 그에 따라서 자산 포트폴리오를 변화한다든가 아니면 원유의 수입 시점을 바꿈으로써 우리의 뭐 예를 들면 석유정제 시절의 오퍼레이션을 바꾼다든가 어떤 그렇게 기업의 비즈니스 밸류 체인 전체를 업스트림에서부터 혁신시킬 수 있는 그런 유즈 케이스를 좀 만드는데 저희가 집중하고 있고 그런 쪽에 이제 많은 관심을 저희 회사는 가지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AI 쪽에 제일 발전된 영역 중에 하나가 클라우드 쪽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이제 자비스라는 이제 컨버세이셔널 AI, 대화형 AI를 좀 플랫폼을 내놨습니다. 사실 그것이
많은 우리 클라우드 업체, 우리 용어로 하면 백백마,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페이스북, 아마존, 뭐 넷플릭스 등등에서 다 쓰이고 있고, 국내 유명한 우리 인터넷 회사도 사실 여러 가지 대화형 AI 플랫폼을 좀 채택을 하고 지금 개발 중에 계신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 부분이 아마도 소비자 입장에서 제일 가까이 와닿는 변화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두 분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제 청중들께서 보내주신 질문을 한두 개만 답하면 시간이 다 될 것 같은데요. 김상훈님께서 하신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AI, 전기차, 배터리 진화 등 기술의 진보가 과연 행복한 미래로 곧바로 이어지는 게 맞을까요? 혹은 어떠한 방식으로 접목이 되는 걸까요? 이런 질문입니다. 두 분 좀 부탁드리죠. AI는 이게 많은 질문인데 아까 윤리도 제가 일부러 답변을 좀 못 드렸는데 AI는 대체제가 아니라 좀 보완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복 자체의 정의를 여러 각도에 따라 좀 틀리겠지만 저희처럼 이제 AI의 인프라나 그 위에 이제 플랫폼을 제공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행복 측면에서 기존에 없던 것들을 보완시키기 때문에 인간의 행복을 더 좀 충족시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예, 다른 질문은 이제 어떠한 교육을 받아야 되느냐의 질문이 있는데 아까 저희 토론에서 이미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두 분 넘어가고요. 그다음 엔비디아가 판매하는 GPU 시장이 발달하면 인텔의 CPU가 없이도 컴퓨터 환경 운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우리 아주 좋은 질문 같습니다. 이거는 질문하신 분 혹시 10월 5일부터 9일까지 저희 이제 가을 GTC 폴 행사가 있는데요. 우리 회장께서 직접 말씀하실 겁니다. 이전에는 CPU, GPU 이렇게 명확하게 구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DPU라 그래갖고 실제 CPU와 GPU를 연결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스토리지 다 연결해 주는 그런 장치까지 나오고 있어갖고 미래의 어떤 시점에서는 사실은 통합된 시스템이나 보드가 나오지 않을까 저 개인적인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 질문이 이제 AI의 윤리 문제인데요. 각 나라별로 다른 윤리가 이제 성립이 되면 서로 혼란이 있지 않을까라는 질문이신데, 근데 그냥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한 말씀을 드리면은 결국은 나라마다 문화마다 다른 윤리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법이 나라마다 국가마다 다 다르듯이 AI 윤리 가이드라인도 나라마다 문화마다 또는 시대마다 아마 바뀔 겁니다. 계속 바뀌어지게 되고 그 사이에서 이제 균형을 없으면 오히려 이제 사회가 혼란이 올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될 겁니다. 자, 35분 동안 저희 시간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두 분 패널리스트 좋은 답해 주시는 거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